공급을 늘려라.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화두였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13만 2천 호의 물량, 송파구의 초거대 단지인 헬리오시티도 만 세대가 안 되니까 많은 물량 같으면서도 이걸로 과연 충분한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 공급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당장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정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발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이 부족하니 얼른 사야 한다는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자 했다는 건데 과연 이번 공급이 심리를 안정시켜 집값을 잡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넓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규제만 해오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는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의 그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또 이전부지 또 최대한 끌어모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만 공급이 늘어날 텐데 정부 주도형 공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신규 택지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래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 빈 땅에다가 짓는 거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유휴부지 적극적으로 활용된 곳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선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그린벨트 해제 이 중에서 태릉 골프장 자리가 83만 제곱미터에 평수 25만 1,000평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반만 개발하고 반은 녹지로 놔두겠다는 거 그게 가장 크고요. 그 이외에도 외교센터 같은 경우 한 600가구 정도 들어가죠.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서초 IC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포에 있는 조달청 자리. 이 자리도 한 1,000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1,000가구면 적지 않은 물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끌어모은 그 택지는 기존에 있는 빈 땅이 아니고 그 공공부지, 공공기관이 있는 부지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이라든지 또는 상암지구의 그 미분양 택지라든지 이걸 끌어모아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이 살던 주민들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는 이른바 재건축 관련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공공 이름이 붙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일정 지분 이상 참여를 해야만 규제를 풀어줘서 좀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신에 일부를 정부가 도로 가져가서 이 임대사업 같은 거 하는 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디테일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환수하겠다는 물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에서 70%까지예요. 그런데 환수 이익은 90%가 되겠다는 건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은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지구는 대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역 접근역에서는 3종 주거지역일 경우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주거지역은 최대로 300% 이상 질 수가 없고 이번에 발표한 것은 역세권 주변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서 최대 500%까지 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남았잖아요. 이 남는 건 이제 주민들 몫이죠. 그게 개발 이익이 남았을 때에는 90%까지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말고는 다 갖고 간다는 얘기죠, 정부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개발 이익이 남으면 역시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세대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최대 50%까지 환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게 모두 다 재건축 단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역세권 주변 지역이 아마 대상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게 이제 강남이라든지 고급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반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 임대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을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면 그리고 90%를 또 환수하게 되면 결국에
임대주택 짓는 뭐 씨바지라고 할까요? 기반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강북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강북에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가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이게 2004년도 이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적률이 300%였기 때문에 거의 기존 용적률이 208, 90%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늘어난 용적률이 있어서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말씀하셨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높아진 용적률로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교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우선은 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뭐 이거 세대 수가 늘어나는 만큼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나 또는 교통 문제 그리고 기반 시설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동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상암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럴 땐 당장 학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추후에 개발 이익을 이렇게 도시 기반 시설로 투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서울시에서도 좀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좀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좀 신선한 모델인데 쉽게 표현하면 집에 들어갈 때는 5분의 1만 집값을 내고 그런 다음에 20년 동안 살면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심지어 다 못 갚으면 거기는 임대 지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거비 부담을 좀 낮췄다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같은 겁니다. 또 변형시켜서 이제 20년 이내에 그 소유권 넘겨준다는 얘기인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국가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중국이 토지가 국이 주고 건물은 이제 개인한테 사용권을 주는 건데요. 이게 공공이 분양하는 지분형 분양 같은 경우가 초기에 작은 돈을 내고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네요. 그게 임대주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20년 동안은. 근데 20년 후에 이제 잔금을 내고 갖고 가는 형태인데 아마도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완전 소유권을 원하는 풍토가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물량이 충분하냐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량은 뭐 항상 모자라죠. 이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반을 이렇게 하고 반은 또 분양형으로 가는데 물량은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기를 끌게 된다면 또 다른 로또 취급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임대주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로또가 될 상황은 아닌데요. 강남 지역이나 주요 지역 또 특히 이제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발표는 됐지만 이 13만 세대가 지금 당장 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실제로 공급되지도 않은 주택의 공급 계획 발표만으로 집값이 안정되는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당장 효과는 적고요. 그래도 정부가 이제 그동안 공급과 수요를 규제해 오던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좀 집을 당장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뒤로 미루고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주를 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4, 5년 정도는 걸립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3040 세대 패닉 바잉 이런 게 조금 없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신가요? 없어질 정도는 아니고요, 양이. 그리고 13만 2천 가구 중에서 신규 공급 한 5만 가구는 이게 고밀 재건축인데 이게 서울시와 합의가 안 되거나 조합원과 합의가 안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니만큼 임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2025년에는 임차 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4명 중 1명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환경을 원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저희는 2018년도에 한 6.1%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뭐 1, 2%밖에 안 됩니다. 북유럽이 이제 높은데요.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주택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면이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인식이 좀 뭐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터부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주택이 25%까지 늘린다 그러면 서민의 주거 안정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원하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서 완전 소유권을 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는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또 이 주택 문제가 또 그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계속적으로 신규 주택을 25%까지 늘리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번 대책도 그렇고 뭐 임대 비율을 높이는 것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소유자가 이제 대부분 완전 소유권을 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서울엔 땅이 부족하잖아요. 원하는 지역에는 이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후 불량 주택들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면서 네. 용적률을 정말 이번처럼 완화시키고 높이를 완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고도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지금 1기, 2기, 3기 신도시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 분산 정책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 모두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장 단기적으로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사실 집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네. 집이 계속 오를 수 있다. 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 오늘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의 서울 집값 중에 가장 싼 집값입니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을 네. 정도인데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단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 단기 대책으로 효용은 없고요. 예.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을 좀 줄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된다까지 갈 금리를 수 올리는 게 있겠군요. 아니고요. 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SOC 사업이나 국가의 SOE 사업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유동성 자금을 줄이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거는 지난해부터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설을 거의 억제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정말 입주할 3년,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공백기가 조금 몇 년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적어도 주택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도심지의 컴팩트 시티, 소위 말하는 고밀 아파트처럼 집중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인구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사실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어요. 네. 그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뭐 주로 규제가 가해지는 구조의 법안이기는 합니다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가 다 오르게 종합부동산세까지. 됩니다. 네, 네,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정부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 카드 썼죠, 세금 카드 썼죠, 공급 카드까지 썼으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쓸 수 있을 만한 종류의 카드는 다 썼다라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부가 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강력한 규제는 주택거래 허가제겠죠. 예.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뺀 두 가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세법 개정이나 또는 취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다 개정됐기 때문에 법인 투자도 이제 어려워졌고요. 예.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어요, 상당히 분명히. 그래서 아마도 전세가 반전세라고 월세라고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보합세를 유지할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아마도 허가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